안녕하세요.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 빅뱅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7, 913, 921. 자, 이 숫자들의 공통점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것만 듣고 하신다고요? 아, 정말로요? 맞습니다. 자, 올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먼저 827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했고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금 중과와 대출 제한 강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921 대책은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부동산. 알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도대체 부동산이 뭐길래 이렇게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일까요? 저는 빅뱅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연사는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하영 앵커가 소개했듯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데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도 없는데 물가까지 오르게 되면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 흑수저, 해일조선 얘기하는 것보다 발상 신분제 사회로 이미 회귀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젊은 분들이 미래가 없게 돼버리죠. 기성세대가 사실 그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화장실 2개만 지었고 나머지는 땡땡 은행 건데요. 뭔가 부동산 대책을 했다. 심리적인 효과만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시대잖아요. 경제학은 상식이라고 해요. 경제학자들이 경제 보게 되면 모호하게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이 납득이 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우리가 이슈들이 있는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뭐 10대들조차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그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한테 미치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저 오른 가격의 상승분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신 분들은 또 피해 의식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 가격이 오르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래도 전세를 하든가 월세로 살게 될 경우에 그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간에 이 소위 불평등이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자산 중에 대부분이 한 80%가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자산상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또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산의 대부분이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세대 간에 보게 되면은 젊은 세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지요. 주택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입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그러니까 사실 갈등도 이게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가격이 올랐을 때 그 가격이 오른 걸로 혜택을 받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한테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입히는 하나의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주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뭐 조금 배는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피해 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은 그렇지 않고 나는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데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중간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냐면은 이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산 불평등이에요. 소득의 불평등보다도요. 소득 불평등이 그러니까 하위 20%하고 상위 20%가 한 7, 8배 정도 된다면은 이거는 거의 거기에 10배인 한 78 내지 한 8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서 생긴 말이 뭐냐? 금수저, 흙수저 얘기입니다. 그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자산을 그러니까는 자기 다음 세대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그걸 넘겨줌으로써 이 혜택을 물려받은 세대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사실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점점 더 그 자기 자산을 늘리는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2013년 정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거됐을 텐데요. 상위 10% 상위 10%의 가계의 자녀들이 상위 10%로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50%? 네? 상위 10%에 속하는 이 가계들이 그 가구의 자녀분들이 상위 10%로 똑같이 부모처럼. 그럼 100% 아닐까요? 제가 아까 2013년도로 얘기했는데 그게 한 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90% 넘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하위 10%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 근대 사회, 전통적인 사회를 우리가 봉건제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봉건제 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는 뭡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대 사회가 오면서 신분제를 다 폐지시켰죠. 왜 폐지시켰습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 신분이 하층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층 신분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 피를 그걸 물려받았다는 하나의 그 죄로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 신분의 이동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고 또 계층을 또 이동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려고 싶은 어떤 하나의 동기가 더 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대 사회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더 우리가 선택한 이유인데 현실은 지금 이미 내용적으로는 봉건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은데 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할 때 자기 상대니까 조건을 볼 때 뭐 직업도 보고 그러지만은 부모의 재산 능력도 굉장히 아마 고려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듣고 그래요.
그게 더 어떤 직장을 갖고 있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들의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회가, 기성세대가 사실 그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마 해일조선 얘기하는 것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고요.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배경도 저는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오를 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집값이 이제 비싼 거는 우리나라의 현상만은 아니잖아요. 미국도 사실 집 하나 사려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뭐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못 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또 부동산 하면 이렇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 문화적인 아마 요인도 저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땅을 갖는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이제 급등하게 된 것은 사실 보게 되면 90년대 이후에요. 많은 국가들이 주택가격 부양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 주택가격을 부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는 소비도 좀 늘리는, 소비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게 경기에 이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이라는 것이 워낙 고가단 말이에요. 고가요. 고가다 보니까 자기 돈만 가지면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주택 경기를 부양할 땐 되게 보게 되면은 빚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되게 동원을 합니다. 주택 금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쉽게 빌리거나 아니면 좀 싸게 빌리거나 하는 이런 이제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죠. 그렇죠? 미래소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유지가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9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에서 심지어 선진 국가들에서도 고용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용 사정이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빚을 땡겨 쓰는 결과가 만약에 자기가 미래소득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은 그건 지속이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그 주택 가격이 꺼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10년 전에 경험했던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2008년도에 그게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 투입한 돈이 어느 정도냐면 8조 달러나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0%까지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까지는 경제가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랬었어요. 침체에 빠졌습니다. 네? 침체에 빠졌고 750만 가구가 집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그러니까 내몰리게 된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을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많은 후유증을 그러니까 만들어냈어요. 그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뭐 옆에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요. 91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전국 평균 가격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래 떨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저는 주저앉는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기반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는 한 5년만 계속 떨어져도 굉장히 휘청거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